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미국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뉴욕 증시 또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네. 오전에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면서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ISM 서비스 PMI가 예상 밖으로 폭등하면서 금리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일단 휴장하고 컴백한 뉴욕장의 분위기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들려왔던 내용들도 그랬고요. 어제 우리 장이 올랐던 게 조금 이색적이었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오늘 종목별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은 꽤나 많습니다. 지금부터 각 이슈들 저희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부터 들어가 보죠. 뉴욕 3대 지수는 앞서 전해주신 대로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7거래 연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출발하고 나서는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등의 변동을 조금 기록했던 뉴욕장인데 발표된 이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상치가 55.5였는데 이보다 훨씬 좋은 56.9가 나왔고요. 일부 고용 데이터도 최근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자 연준의 긴축 행보는 더 빨라질 것이고 거기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패턴이 또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 S&P 500 EPS에 대한 하향 조정의 움직임까지 전달이 됐고요. 전반의 이슈가 우리 시장을 눌러가는 모습 나타났죠. 국채 금리의 급등과 달러 인덱스의 상승, 이것이 오늘 뉴욕장 그리고 우리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채금리 보시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또 추가 급등을 보였고 끝까지도 그 상승폭이 일단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0년물, 30년물, 2년물 모두 다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15년 내 최고치라고 하네요. 당연히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75bp 인상 확률도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만 해도 57%에서 72%로 올라갔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죠. 이러한 여러 이슈가 맞물렸고요. 일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9월 2일에요. 미국의 기업들 이익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이익은 조금 버텨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12개월 포워드 EPS가 하락 전환했고 이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고개를 다시 되돌리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들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다운됐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방어주입니다. 방어주가 방어한 느낌이죠. 이쪽에 일라이 렐리, 존슨앤존슨,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주가 강세 움직임 나타났고요.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그나마 금융주들 일부 올랐는데 사실 금융주들도 내린 종목이 더 다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 혹은 필수 소비자, 코카콜라와 같은 종목들이 일부 버티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와 좀 동일하게 5G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강했다라는 점은 국내 시장과 또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종목들의 다운이었고 방어주만 선전했다인데 여전히 미국과 국내 모두 다 지금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들의 이슈는 또 분위기는 또 달랐습니다. 태양광 쪽은 다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어제 국내에서 태양광 또 추가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장 연결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주와 위성, 5G 쪽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 일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노동절 연휴 때 살펴보니까 여행 수요가 정말 터졌더라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꽤나 여행을 가기 우호적인 겁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 여행과 항공, 크루즈 쪽의 종목들도 강세를 기록했고요. 여전히 리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리튬 관련주들 미국에서 또 테마 상승에서는 가장 최상단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개별 이슈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 봐야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른 통화에 대비한 달러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973년도에 만들어졌죠. 비중을 본다면 유로가 57.6%, 엔화 13.6%, 파운드, 그리고 그 뒤에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프랑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지금 파운드와 대비해서 달러는 37년 내 최고치, 엔화 대비해서 달러는 24년 내 최고치, 그리고 유로화 대비 달러는 20년 내 최고치입니다. 정말 각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한 상황이 연결되다 보니까 결국 달러 인덱스는 또 추가 상승, 마의 11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1년짜리 달러 인덱스 차트거든요. 근데 3개월로 보든 6개월로 보든 한 달로 보든 똑같습니다. 그냥 우상향이에요. 그만큼 달러는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 킹달러 움직임 저항이 없다. 어제도 제가 저항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어제 우리 장에 오전에 원달러 환율이 살짝 꺾였습니다. 정부가 구두 개입을 했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오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정부의 구두 개입조차도 효과가 조금 없었다라는 거죠. 엔화는 24년 내 최저치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이 원료 수입 비용이 올라가는데 엔화는 떨어져서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내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점점 섹터별로 잘 찾아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원화, 파운드, 유로와 일본의 엔화까지 모두 다 달러 대비 올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국 통화 가치가 계속 절하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직전, 닷컴 버블이 있기 직전에 나스닥이 456%나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이 딱 터지고 떨어진 게 바로 한 100% 가까이 밀려났는데 그때 직전에 엔화가 제로금리 정책 쓰고 엄청나게 약세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달러는 강세, 미국은 긴축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패턴과 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이 올라왔었던 수년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이때처럼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이었고요. 참고하실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만 사실 개별 종목으로는 또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에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 보시면 느끼셨죠? 중소형주 중심의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도로 인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됐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을 유지를 했습니다. 눈에 띄었던 게요. 코스닥의 상승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의 3배였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느꼈고요. 코스피에서나 코스닥에서나 중소형주의 종목들이 훨씬 더 시세가 낮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와, 이 많은 것들이 올랐는데 브리핑을 주제를 뭘 할까도 고민되더라고요. 수많은 이성이 나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성을 마주해야 될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었다면 어제 또 쉽게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따라가다가 지치는 흐름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이거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는데 제가 요즘 당뇨병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젊은 층에서도 당뇨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단 것도 많이 먹고 조금 기력도 없고 이런 걸 보니 당뇨병 증상인가? 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연간 400만 명이 사망하고 치료비가 연 800조 원이 들어가는 시장이다. 그런데 한국의 당뇨병 환자가 10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여성 절반이 당뇨병 환자라는 거죠. 우리 맨날 집에서 운동 안 하고 유튜브 보고 계속 웹툰 보고 그런데 지치고 뭐 사회가 힘들게 느껴지니까 고담배 혹은 고탄수, 고당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당뇨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조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국내에서. 케어젠 같은 경우 혈당관리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업체인데 어제장만 10%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오플로우, 아이센스, 동훈 아나텍 최근에 기술을 조금 내놓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되곤 있습니다.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에 대해서 관련주들 좀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대형주를 투자할 것인지 한 번쯤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조금 전에 추가된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한국과 그리고 현대차 우리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지만 어찌됐건 그들의 이런 태도만으로도 시장은 또 한번 들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대차, 기아 한번 오늘장 흐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이슈들 담아봤고요. 또 개별 종목 이슈들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어제 저희가 또 바쁘게 브리핑 해드렸고 어제 아마 장중 내내 또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10월부터는 1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게 되면서 원유 생산량은 8월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요. 그러면서 어제 국내에서는 정유주라던가 신재생 에너지주 같은 결국에는 에너지주 쪽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이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하나증권에서 관련해서 리포트를 최근에 냈는데 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유럽형 가스 공급 차단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는 부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 가스 재고로는 최대 3개월도 버틸 수가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가스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정도가 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에너지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태양광 증설에 나서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전력난을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서는 태양광 설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유럽 설치량이 27기가와트였는데 올해 전망치가 지금 39기가와트 후반까지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에 영국의 가정용 루프탑 태양광 설치량이 106메가와트인데 이게 작년 연간 설치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독일 쪽의 설치량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이러한 기업들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퍼스트솔라가 2025년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이 미국에서 3.5기가와트의 패널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하나솔루션도 모듈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영 앵커가 이 부분 전해드렸죠. 삼성증권과 이 하나증권에서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태양광 수출 실적은 곧 한화솔루션의 실적과 같다라고 보면서 하나증권에서는 이를 토픽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64,000원으로 잡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뭐 한화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들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연중으로 봤을 때도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무려 227%나 올랐고요. 한화솔루션도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또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풍력 에너지 쪽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정부가 풍력발전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비용을 낮추고 앞으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올해 경쟁 입찰에서 550메가와트 이내의 풍력 프로젝트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된 데 따른 건데요. 상한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16만 9,5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최종 결과는 10월 말에 발표되고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힘입어 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한 시세 나타냈습니다. 연간으로 보시더라도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우림 PTS 같은 경우에는 90%나 올랐었고요. 하지만 최근 한 달을 보신다면 종목별로 조금의 등락이 엇갈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이렇게 또
또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면서 한 번 더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과연 지금은 재매수가 가능한 시점인 건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현명하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밤사이 또 태양광도 강했으니까요.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관심을 줄 수 있을지 수정앵커가 픽한 이 섹터 오늘의 흐름도 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또 여러 섹터가 올랐다 보니까 정말 선정하기 어려웠는데 그냥 이번에는 대놓고 자랑 한번 하죠. 투자뉴스 7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9월 1일에 4월 10일경에 하반기에 이거 주목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라고 전해드렸죠. 애플, 메타 XR 기기 관련한 이슈요. 10월 메타 퀘스트 프로 이야기가 결국 또 시장에 들썩임을 안겨줬습니다. 4월에도 그리고 9월 1일에도 직접 수혜는 LG 이노텍과 뉴프렉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었고요. 네. 관련한 공급 체인을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드렸던 바가 있죠. 이때 LG 이노텍, 나무가, 뉴프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우주일렉트록, 옵트론텍 등을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장에서 이 LG 이노텍 하나 빼고 모든 종목이 맞아요. 올랐더라고요. XR기기 밸류체인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어제장 좀 돋보였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아마 이슈는 부각이 될 건데 솔직히 뉴프렉스 같은 종목은 최근에 정말 쉼없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서 매수도 많았겠지만 매도도 많았다라는 게 되겠죠. 이쪽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형님들이 수상합니다. 그리고 아우들은 그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플은 MR 헤드셋 추정 제품에 대해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라고 하고요. 메타는 6월부터 계속 VR기기 시제품을 대거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10월이라는 일정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랑 손잡고 LG 디스플레이는 SK하이닉스와 손잡고 OLED 온 실리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개발 협력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어제장에는 메타버스 혹은 OLED 쪽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OLED 쪽의 강세 굉장히 반가웠던 어제였습니다. 뉴프렉스 올랐고요. 선익 시스템, 맥스트, 코세스, 넵튠, 덕산 네오룩스 소재 쪽까지 같이 올라갔는데 이 중에 먼저 치고 나간 종목은 이익을 챙기고 혹은 후속주로 나가고 있는 종목은 한 번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가나 안 가나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반가웠던 쪽에서 자동차 부품도 눈에 띄더라고요. 무슨 이슈가 있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포르쉐였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드디어 말만 무성했던 IPO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9월 말 10월 초 독일 증시 최대 규모의 IPO이고요. 유럽으로만 놓고 봐도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환을 선언을 했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금을 조금 조달받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꼼수 논란은 있긴 한데 상황 어떻게 될지 지켜는 봐야겠죠. 어제장에 관련해서 포르쉐 쪽에 납품을 했었다던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FT 상한가였고요. 임팩도, 세아 메카닉스도 올라갔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6일 CNS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마감을 기록했어요. 모처럼 관심을 좀 받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 이슈가 많네요. 앞서 유튜브 채팅창에 차트 박사님도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슈가 조금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수정앵커의 가나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어제 또 전해드리기도 했던 부분이죠. 지금 중국에서 위안화의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서 9월 15일부터 외화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소식은 어제 민영 앵커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K-뷰티라던가 K-의류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화장품 관련주도 강했고요. 그리고 의류주까지 모두 다 힘을 받아갔습니다. 이들 종목들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이슈가 많았던 만큼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내용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투자뉴스 7과 함께 하시죠.
여러 이슈에 대한 전략 유창희 대표님과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속보가 전달이 돼서 이거 꼭 짚고 가려고요. 물론 네. 대표님은 네, 긍정적입니다, 오케이입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백악관 측에서 네. 이 한국과 현대차가 우려하고 있는 IRA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대차, 기아 뭐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고 외국인이 무섭도록 사들였는데 네. 대표님이 워낙 강하게 자동차 주장하셨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계속 들고 갈까요? 뭐 저는 계속 들고 가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는 IRA 법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대화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는 충분히 개선시킬 그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조정장에 자동차 주주가 강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좀 안정화를 띈다라면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수급이 끊임없이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함부로 고점을 예단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별명을 유카로 바꿀까 봐요. 워낙 자동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 갈 때마다 대표님 생각이 납니다. 자, 섹터 이슈 곧장 들어갈게요. 밤에 미국에서 태양광 강했고요. 어제 네. 국내에서도 일부 태양광 그리고 풍력들 강세 움직임 기록했습니다. 태조이방원의 이렇게 순환매는 계속되면서 다른 쪽으로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뭐 장기 그림을 다들 워낙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쉽게 빼지도 못하겠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사도 괜찮은 종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뭐 어찌되었든 오펙에서 금액이 그 양이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 배럴 좀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가스 가지고 계속 네. 목리를 부리고 있죠. 에너지 이슈는 저는 뭐 내년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천연가스가 계속 오른다, 유가가 계속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계속해서 약간 불규칙한 모습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로 확인되고 있고요. 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뭐 원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태양광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투자를 위주로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진행하고 있지만 좀 트렌드가 바뀐 게 에너지가 이제 각자 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우리나라 왜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일반 개별 아파트라든지 집에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혹은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건 태양광밖에 없거든요. 풍력 타워를 설치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더 예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지 않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영국 같은 경우 개인 가정에서의 태양광 발전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신다라면 태양광이 조금 더 대장주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풍력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발표가 나온 게 한 900메가와트급인가요? 그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자금 집행이 진행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은 전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원전도 뭐 이슈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데 주가 상승 탄력도는 추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나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수익이 날지 여부를 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좀 확인되다 보니까 좀 다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수할 수 있느냐,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느냐. 근데 뭐 길게 본다라면 전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불규칙한 흐름들을 견딜 수 있으시냐가 전 중요하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동구 SN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좀 조정 시 매수 관점 아직은 유효하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안주로 한 달 가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전력만 관련된 종목분들 좀 보자라고 일렉트릭들. 네, 말씀드렸었어요. 이들 종목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력 효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고 풍력 바다에서 끌어오려면은 또 그 망이 깔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뭐 LS 일렉트릭도 좋고 현대 일렉트릭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 관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려요. 원전과 신재생에 대한 평가 혹은 그 순서를 놓고 다양한 뷰가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솔루션, 동국에셋, 현대일렉트릭 제한된 접근 가능하다. 변동을 견디고 끌고 갈 수 있는 분들 한해서 끌고 가시고요. 뭐 보유자분들이야 사실 지금 그렇게 큰 걱정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 또 얘기 나눠봤던 부분이에요. 애플 관련한 이슈가 늘 부각됩니다. 애플카, 뭐 XR 기기, 아이폰 뭐 그렇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XR 기기, 뭐 AR, VR 이런 쪽에 관심을 좀 키우고 있어요. 메타 효과로 또 애플에 대한 기폭제까지 갖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저희가 미리 좀 잘 브리핑을 했고 전략도 짜주셨고 해서 지금 어제 나왔던 상승에 대해서 한번 좀 해석을 듣고 싶어요. 네. 이제 오늘 밤인가요? 내일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 새벽에 네, 발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게 나오겠죠. 반응은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뭐 항상 애플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내년 1월 아니구나. 내년 1분기 XR 기기 출시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죠. 메타도 이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있고 또 관련된 제품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좀 했고요. 뭐 고사양 디스플레이라든지 특화망 이런 쪽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러죠. 예, 왜냐면 그 XR 기계 가상 물론 제가 사본 거는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또 못 드리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그런 감흥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격도 되게 비싸진다고 하죠. 애플 제품도 한 10% 이상,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올린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30% 이상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 효과도 있고 거기다가 또 한 100에서 150불 올린다라면 그래서 과연 얼마나 팔릴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 심리가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것의 결과는 아마 이제 4분기 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분기 지나고 나서니까요. 그래서 뭐 내년 1월 정도 돼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건 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만 어쨌든 시장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이런 또 어떤 그 가상 현실, 메타 이런 것을 서비스를 이런 걸 좀 실제적인 체험을 좀 하려면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OLED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희 시스템이라든지 덕선 네오록스가 오르는 이유가 그런 거고 뭐 선희 시스템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덕선 네오록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화망, 뭐 제가 그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XR이라든지 뭐 이런 그 메타라든지 그냥 통신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주 전국적인 통신망을 좋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정 지역에 한해서 구역에 한해서 통신망을 좋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통신주가 그래서 또 어제도 강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HFR 같은 경우는 이런 특화망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뭐 덕선 네오록스 같은 경우도.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HFR. OLED 쪽은 어찌됐건 지금부터 새로운 기기들이 모멘텀이 되는 뭐 그게 스마트폰 쪽이든 뭐 XR 기기든 아니면 자율주행 쪽이든 무조건 OLED는 점점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덕산 네오룩스로 골라주셨고요. 5G는 뭐 미리 유창희 대표님 선점해 주셨고 계속 잘 가네요.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밤에 5G 괜찮았습니다. HFR 얘기해 주셨어요. 자, 창의스픽 가겠습니다. 저 이거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요즘에 뭐뭐뭐 플라스틱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또 찾아보면 뭐 차량 경량화 관련한 이슈 등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전해주시는 거예요? 네. 뭐 자동차 부품주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전기차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현대차가 주목을 받는 것도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성장 이것을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제일 주도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주목도가 있고 뭐 폭스바겐 상장 이슈도 약간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폭스바겐도 죄송합니다. 폭스바겐이 아니라 포르쉐입니다. 포르쉐도 어쨌든 전기차로 전환을 계속 깨하고 있고 또 차량을 좀 경량화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저께 관련된 기업들 많이 오른 거 보면은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차량 경량화에 좀 같이 교집합에 들어가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좀 실적도 개선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가 가장 큰 단점은 무겁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것을 좀 가볍게 해서 거의 주행 거리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노력을 꽤 했고 관련돼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목을 좀 추세가 살아나가는 기업들 좀 봤는데 뭐 MS 오토텍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좀 3,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기차 부품, 차량 경량화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추세가 아직은 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좀 꿈틀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 살아있는 기업을 매수하셔야지 저기 바닥에 있는 기업이 언젠가 올라오겠지 해서 매수하면은 조금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해서 기존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군들도 잘 가고 있었고 또 새로운 종목을 또 발굴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MS 오토텍과 현대공업 차량 경량화 관련주에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어제요, 이 포르쉐 관련한 종목들, 네. 뭐 차량 뭐 부품 쪽 얘기니까 저희 같이 해본다면 코리아 FT 어제 상한가 갔고요. 네. 뭐 6일 CNS 그거는 또 시간외에서 상한가가 네. 갔고 이런데 그런 거 또 대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르쉐가 상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포르쉐가 상장한다고 해서 갑자기 차량이 10,000대 판매하던 게 뭐 10만 대, 20만 대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대기 계약이 뭐 1년에서 뭐 912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코리아 FT가 뭐 포르쉐한테 친환경 자동차 뭐 케니스토 공급한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상장을 한다고 해서 차량 생산이 10,000대에서 20만 대, 30만 대 늘어나서 막 매출이 폭파적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분 갖고 있는 회사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오르는 것은 정말로 그때 테마성인 것이고 뒤늦게 동참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은 뉴스에 팔고 네. 뭐 만약에 상한가 간 기업은 상한가 풀리면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 또 뒤늦게 올라가는 기업들도 약간 윗꼬리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계속 지지가를 놓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이거 10배 간다 이렇게 보면서 접근하기에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뉴프렉스도 그렇고요, 코리아 FT도 그렇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게 뭐 장기 구조적 성장의 시나리오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챙겨가는 것도 필요한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집요하게 질문을 나눠봤습니다. 여러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더 선전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